부동산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이고요.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약 오늘 비교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야 후보 정책 비교 전에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떤지, 금리가 이제 중요한 팩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금리가 오르니까 좀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는 것도 같고, 뭐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변곡점 논란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과 비교해 보면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1월 달에 한 5천 건 정도 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정도 됐다면 지금은 한 1,000건 정도 10월 달에 많이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 분위기를 평가를 하자면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일단 연끌 매수는 좀 멈췄네. 그죠? 연끌 매수 멈췄습니다. 기준금리도 오르는 추세고요. 대출 규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더 오른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종부세 고지서도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집주인들도 저렴하게는 못 내놓겠다, 호가 이하로는 못 던지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부 이제 금융위원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대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 규제를 해야 되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요자와 이게 투자 수요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무주택이면 실수요자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불안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총량 규제를 하고 DSR 적용을 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20, 30, 40 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 40, 50보다 이게 자산 규모도 좀 부족하고요. 그 연소득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수요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청약을 하려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뭐 최근 오피스텔 경쟁률도 1300대 1이 나왔거든요, 과천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볼멘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대출 총량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얘기하겠습니다. 뭐 집이 사실은 살면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사는 아닌데, 부동산이 중요해서 대선 주자들의 표심에도 부동산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지금 여야 후보가 정해졌는데요. 공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들은 조금 다르죠. 이게 양을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250만 호, 100만 호 이야기 막 나오는데요. 일단 그 여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입니다.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주택이냐, 원가주택이 또 뭐냐. 기존에 행복주택도 있었고요. 공공임대아파트도 있고요. 보금자리도 있고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가라는 개념은 비슷한데요.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 국가가 주도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원가로 임대료를 내면 30년 동안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주택을 기본주택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약간 뭐 싱가포르 모델, 뭐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오랫동안 편하게 잘 산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역시 원가는 비슷합니다. 원가인데 5년 동안 잘 살면 원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잘 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되면 시세 차익의 70%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민간에 좀 기우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는 비슷해요. 굉장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는 비슷한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좀 가하자면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두 후보 모두 굉장히 없습니다. 이게 100만 호, 30만 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우리 1기 신도시 중에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이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분당이 10만 호고요. 네. 최근에 우리 3기 신도시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하남, 네. 교산, 예, 남양주, 예. 왕숙 6개 지구가 있는데 3기 신도시를 다 합하면 30만 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다 합한 물량을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분당 신도시 3개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원가주택을 공급하든 기본주택을 공급하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임기 5년 동안에 이게 공급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후보 모두 이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공약이니까요. 일단 공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약에서 어느 지점에 가서 저희가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건널 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강을 먼저 파고 다리를 놓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거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방향이잖아요. 기조 자체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네,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도 하고 있고 기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을 좀 결국은 수급 논리로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도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제가 앞서서 상기 신도시가 그러니까요. 예. 30만 호라고 했는데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당장 입주 물량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원가주택이든 기본주택이든 제가 30만 호, 100만 호 좀 공약 같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숫자가 아니더라도요.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만 공급이 돼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공급 물량에 추가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택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사이드를 봤고요. 다음은 세금적인 측면이죠. 세금도 보유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경감해 주겠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신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일단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한번 네. 살펴보게 되면은요. 장기 보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뭐 투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실수요자라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하나 내 집 마련이 인생의 꿈이자 목표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은퇴하신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2년 보유, 2년 거주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좀 더 늘리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하더라도 뭐 3년 보유, 3년 거주, 5년 보유를 하더라도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우리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끄집어냈습니다. 국토 보유세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요. 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조 정도로 연 30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세수 수입이 막대한 조세 저항이 부딪히겠죠.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세금을 내라는 거냐. 지금 또 재산세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막대한 반발을 부딪힐 텐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 부유세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진짜 우리 서민 주거 안정,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본주택에 잘 사용한다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조세 저항에 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다는 조금 범위를 좁긴 하지만 대출 문제는 앞서서도 대출 규제 얘기했는데 이게 네.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대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출 규제도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네. LTV 80%까지 늘려주겠다.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방향성은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주택이 필요 없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너희가 돈 있으면은 네 돈 가지고 사. 왜 굳이 대출을 받아서 사?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좀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게 맞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투기 수요를 좀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무리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 LTV 80%까지 늘리게 되면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환 능력이라든지 DTI, DSR, 연소득에 대비해서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능력이 안 되는 실수요자들은 기간을 길게, 한 40년, 50년 정도 대출 기간을 길게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부분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인데 여기도 조금 재개발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론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게 당론 입장도 있고요. 예. 여당, 야당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걸 건드리면 또 집값 그렇죠. 치고죠.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건드리게 되면 또 집값을 자극하게 되고요.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나면 다른 아파트들이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아무래도 야당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이 있겠죠. 당장 책임 소재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고 있거든요. 주거정비 지수제도 폐지를 하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보더라도요. 풀어주게 되면 좀 들어가도 되나?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현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못 팔게 지위양도 금지를 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면 지위양도 금지가 되는데 이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다 거론을 하고 정책들을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실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그 얘기한 것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특별히 임기 초반에 그 영향을 줬느냐 아니면 사실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 되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약 달성을 하려고 노력은 네, 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1호 공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시재생 뉴딜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은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거의 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규제가 다 풀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뭐 규제를 더 강화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은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풀어줍니다. 못 풀어주죠. 물론 불합리한 부분, 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게 되면 양도세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를 좀 완화해줘서 매물이 나오게 할 수는 있다. 그 정도 합리적인 정책은 할 수 있어도 어느 후보가 되면 규제가 다 풀리고요. 어느 후보가 되면 규제가 뭐 많이 강화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택시장이 갑자기 냉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정책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사람 부동산 그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것인데 네. 결국 시장의 흐름은 또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부나 또 양여야 대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좀 바람직할 것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공급 계획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공급 물량이 2025년이 되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무조건 나는 30만 호, 100만 호 공급 물량을 쏟아부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그렇게 숫자적인 목표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물량이 2025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택시장이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규제들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맞고요.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공급 정책들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정도 물량이 향후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나는 기본주택 100만 호, 뭐 원가주택 30만 호 무조건 숫자를 찍고 이렇게 그냥 돌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지금 나와 있는 정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부동산 움직임이 상당히 변곡점이고요. 물량이 늘어나는 3, 4년 후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예, 그런 걸 맞습니다. 보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덧붙여서요.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